지금 뭘 부른 거요? 별빛 아래 꿈을 꾸렴. 텅 빈 홀에 서연의 나지막한 흥얼거림이 번졌다. 손님이 빠져나간 저녁 테이블을 닦던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입술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이유도 모른 채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였다. 그 순간이었다. 쨍그랑. 물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강인호 회장이었다. 창가 예약석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잔을 그대로 놓아버린 것이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63살을 살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눈빛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지금 뭘 부른 거요?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당황해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서울 북촌 골목 안쪽 기와지붕 처마 아래 나무 간판이 걸린 한정식집 청담원.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오후 2시 홀 안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냄새만 남아 있었다. 서연 씨, 오늘 저녁 예약 6팀이야. 5시까지 세팅 다 끝내놔. 주방 쪽에서 사장 오 여사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한서연은 행주를 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테이블로 향했다. 28살 청담원에서 일한 지 3년째였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하루하루였지만 나쁘지 않았다.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이 나지막한 멜로디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별빛 아래 꿈을 꾸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노래였다.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는지조차 몰랐다. 양어머니 말순이 자장가를 불러준 기억도 없는데 이 멜로디만큼은 기억 속 어딘가에 새겨진 듯 자꾸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서연의 하루는 단순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 그 사이에 손님 안내하고 음식 나르고 테이블 닦고 웃는 얼굴 유지하는 것. 진상 손님에게 속으로 욕을 삼키는 날도 있었지만 겉으로는 늘 네, 죄송합니다였다. 퇴근하면 지하철 2정거장 거리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방 한 칸에 작은 부엌. 그래도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양부모 박종수, 이말순 씨는 경기도 이천에 살았다. 1년에 서너 번 보는 게 전부였다. 서연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버지 종수는 전화할 때마다 그 말만 했다. 말수는 전화기 너머로 우리 서연이 힘들지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 서연은 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안타까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느껴온 감각이었다. 양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뭔가 한 겹이 더 있는 것 같았다. 말하지 않는 것. 눈을 살짝 피하는 순간들. 나 어릴 때 어땠어? 물으면 말순이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굳어지던 그 표정. 서연은 늘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다. 오 여사가 홀로 나왔다. 50대 중반, 살이 통통한 얼굴에 눈이 작고 예리했다. 청담원을 20년 넘게 운영한 사람다운 기운이 몸에서 흘렀다. 서연 씨, 강 회장님 오늘 저녁에 오신대. 담당해줘.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강 회장님이요? 응. 우리 단골 중에 제일 까다로운 분이잖아. 오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서연 씨한테는 말을 잘하시더라고. 그냥 고정이야 담당. 강인호 회장. 청담원에 한 달에 2~3번 찾아오는 단골이었다. 올 때마다 혼자였고 창가 예약석에 앉아 서류를 보거나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주문도 늘 먹던 걸로가 전부였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서연한테만 한두 마디씩 건넸다. 오늘 손님 많았소? 밖에 비 오나요? 짧은 말이었지만 서연은 그게 싫지 않았다. 말 없는 어른 특유의 무게감 같은 것이 그에게서 풍겼다. 저녁 5시 반 강 회장이 들어왔다. 짙은 정장에 회색빛 머리카락. 6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등이 꼿꼿했다. 뒤로는 측근 최병태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서연이 허리를 굽혔다. 강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주문은 늘 하던 대로 전통 코스 상차림에 매실주 한 잔이었다. 저녁 8시가 넘어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무렵이었다. 서연은 빈 테이블을 닦으며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별빛 아래 꿈을 꾸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쨍그랑 고개를 돌렸다. 강 회장이었다. 손에서 물잔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63년을 살며 흔들린 적 없던 눈빛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지금 뭘 부른 거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당황해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강인호의 눈이 서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병태가 재빨리 다가와 유리 조각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그저 서연만 바라봤다. 서연은 얼른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놀라게 해드렸나요? 혹시 다치신 데는? 그 노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끊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배웠소? 질문이 아니었다. 추궁에 가까웠다. 서연은 잠깐 망설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냥 흥얼거리던 건데요.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뭔가를 꾹 누르는 표정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이내 시선을 거두며 낮게 말했다. 가봐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최병태는 강 회장이 자리를 뜬 후에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이 서연의 뒷모습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 눈빛 안에는 놀람과 함께 차갑게 가라앉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청담원 문이 닫히고 밤거리로 나온 강인호는 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다. 눈을 감았다. 30년 전이었다. 아내 윤지수가 갓 태어난 딸아이를 안고 불러주던 자장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내가 직접 만든 멜로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이듯 불러주던 그 노래. 별빛 아래 꿈을 꾸렴 하고 윤지수는 딸이 생후 4달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사흘 후 아이도 사라졌다. 누군가 병원 신생아실에서 데려간 것이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단서가 없었다. 강인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도 찾고 있었다. 딸의 이름은 강하은. 그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아내가 직접 만든 노래였으니까. 악보 한 장 남긴 것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 기억하는 죽은 아내의 노래. 그런데 오늘 저 여자가 불렀다. 강인호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차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다. 한편 서연은 퇴근 후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이상했다. 강 회장이 자신을 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놀람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단 한 번도 그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어른을 본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좁은 방에 앉아 있는데
문득 어릴 적 장면이 스쳤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 흥얼거리고 있었더니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서연아, 그거 무슨 노래야? 몰랐다. 그냥 나오는 거라고 했다. 선생님은 웃으며 예쁜 노래다 했는데 집에 돌아와 말순에게 물었다. 엄마, 나 이 노래 어디서 배웠어? 그때 말순의 표정이 굳었던 것. 딱 한 박자였지만 분명히 굳었다. 그냥 어릴 때부터 흥얼거렸잖아. 왜?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기억에 남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괜히 말순한테 전화하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 회장님이 자장가 듣고 유리잔 떨어뜨렸다고? 그건 말이 안 됐다. 이상한 밤이었다. 다음 날 오전 청담원에 전화가 걸려왔다. 강인호 회장님 측에서 오늘 점심 예약 요청하셨습니다. 오 여사가 홀로 나와 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강 회장님 또 오신대. 점심에 담당해줘. 이틀 연속은 처음이었다. 강 회장은 보통 한 달에 두세 번, 그것도 저녁에만 왔다. 점심 방문은 서연이 3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묘하게 울렸다. 난 12시 반 강 회장이 들어왔다. 오늘은 최병태 없이 혼자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도 보지 않고 조용히 서연을 불렀다. 앉아보시오. 서연이 눈을 깜빡였다. 손님이 직원한테 앉으라는 건 처음이었다. 주변 눈치를 봤지만 홀에 손님이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강 회장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63살의 눈이었지만 그 안 깊은 곳에 오래된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름이 뭐요? 한서연입니다. 몇 살이요? 28살입니다. 강 회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이내 다시 차분해졌다. 어디 출신이요? 경기도 이천입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서연이 살짝 머뭇거렸다. 양부모님이세요.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 회장이 물잔을 들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친부모는? 모릅니다. 담담하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 양부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말해줬다.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했다. 강 회장은 더 묻지 않았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식사는 됐소. 그냥 가겠소. 음식도 주문하지 않고 나가는 손님이었다. 서연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무언가 말할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그날 오후 최병태의 사무실이었다. 회장님, 어제 그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다. 생년월일 알아봐. 회장님, 최병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30년 전 일을 다시 꺼내시려는 겁니까? 내가 직접 물어봤소. 28이라고 했어. 최병태의 표정이 굳었다. 딱 한 박자였지만 눈빛 안에 무언가 지나갔다. 두려움과 계산이 뒤섞인 빛이었다. 회장님, 저는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30년 전에도 몇 번이나 헛걸음을 하셨잖습니까? 이번엔 달라. 강 회장이 짧게 끊었다. 그 노래를 알고 있었어. 최병태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강 회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혼자 남겨진 최병태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못한 번호였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다. 나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문제가 생겼어. 한편 서연은 퇴근 후 오랜만에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나 어릴 때 그 자장가 있잖아. 별빛 아래 꿈을 꾸렴 하는 거.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다. 딱 한 박자였지만 서연은 그 침묵을 정확하게 느꼈다. 그게 왜? 그냥 어디서 온 노래인지 궁금해서. 몰라. 어릴 때부터 부르던 거잖아.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아니야. 짧고 단호했다. 오히려 그 단호함이 더 이상했다. 서연은 더 묻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다. 좁은 방에 혼자였다. 강 회장의 눈빛이 떠올랐다. 말순의 침묵이 그 위에 겹쳐졌다. 별빛 아래 꿈을 꾸렴.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이번엔 그 멜로디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생 아무 의미 없이 불러온 노래인데 오늘따라 왜 이리 가슴에 걸리는 걸까?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강인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봤다. 30년 전 아내 윤지수가 갓난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웃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딸이었다. 강하은. 이름을 지은 건 윤지수였다.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아이가 되라고. 아내는 그 이름에 맞춰 자장가도 직접 만들었다. 별빛 아래 꿈을 꾸렴 하은아.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흥얼거리며 만든 멜로디였다. 아이를 재울 때마다 불렀다. 윤지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하은이가 생후 4달이 되던 날이었다. 강인호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이틀 후 하은이가 사라졌다. 병원 신생아실이었다. 강 회장의 모친이 아이를 맡아 돌보던 중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없어졌다. CCTV는 고장나 있었다. 병원 측은 사고라고 했지만 강인호는 믿지 않았다. 누군가 데려간 것이었다. 30년을 찾았다. 사설 탐정을 3번 바꿨다. 전국 입양기관 기록을 뒤졌다. 15년 전엔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3명이나 확인했지만 모두 아니었다. 그때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찾아야 했다. 윤지수에게 약속했으니까 어떻게든 찾겠다고. 강인호는 액자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한서연, 28살. 경기도 이천에서 자랐다. 양부모 슬아, 친부모 모름. 하은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28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병태가 보고를 가져왔다. 한서연 씨 기본 인적사항 확인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천 박종수, 이말순 씨 부부가 28년 전 입양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당시 서울 소재 민간기관이었는데 최병태가 잠깐 말을 끊었다. 폐업했습니다. 20년 전에. 강인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기록은 소실됐다고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강인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DNA 검사 의뢰해. 최병태가 미간을 좁혔다. 회장님, 상대방 동의 없이는 내 거 먼저 맡겨. 강인호가 짧게 끊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소. 최병태가 고개를 숙였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빛이 굳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어젯밤 통화한 번호로 다시 문자를 보냈다. 회장이 DNA 검사 들어간다. 빨리 움직여. 서연은 사흘째 강 회장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서연, 오늘 또 멍 때려. 주방 보조 미진이 옆에서 국자를 흔들었다. 25살 청담원에 입사한 지 6달 된 막내였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며 행주를 다시 집어들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 얼굴이 딴 데 가 있던데. 미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혹시 강 회장님이랑 무슨 일 있어요? 이틀 연속 오시던데. 그냥 단골이야. 단골이 점심에 혼자 오고 밥도 안 먹고 가는 건 처 봤는데요. 서연이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닦았다. 미진은 눈치껏 입을 다물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홀 정리를 하는데 오 여사가 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강 회장님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 여사가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묵직한 질감의 흰 명함에 이름 석자만 박혀 있었다. 강인호.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던데. 내일 저녁 따로 시간 낼 수 있겠어? 저를요? 응. 청담원 바깥에서 보자고 하시던데. 오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다. 나한테도 이상하긴 한데 강 회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싫으면 싫다고 해도 돼. 서연은 명함을 바라봤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두렵기도 했고 이상하게 끌리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불러온 자장가. 그걸 듣고 굳어버린 회장의 얼굴. 전화기 너머 굳었던 말순의 침묵. 가볼게요. 다음 날 저녁 7시 서연은 강남의 작은 한식 찻집에 들어섰다. 강인호는 이미 와 있었다. 혼자였다. 찻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연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소.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 하나 할 텐데 놀라지 마시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이 있었소. 30년 전 생후 4달에 사라졌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28이요. 서연의 숨이 멎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자장가는 죽은 내 아내가 직접 만든 노래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당신이 부르고 있었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것 같았다. DNA 검사를 부탁드리고 싶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아주 조금 빨개져 있었다. 서연은 한참 찻잔을 바라봤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저도 알고 싶어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왔다. 강인호는 혼자 봉투를 받았다. 최병태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아 한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다. 30년이었다. 헛걸음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었다. 그때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걸 반복했다. 이번엔 달랐다. 그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그런데도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다. 천천히 열었다. 눈이 천천히 내려갔다. 결과지 맨 아래 줄. 부녀관계 일치 확률 99.97%. 강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도 없었다. 그냥 흘렀다. 63살의 남자가 책상에 이마를 붙이고 처음으로 울었다. 아내 장례식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다. 딸이 사라진 날 밤에도 참았던 눈물이었다. 30년을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내렸다. 한참 후였다. 강인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면 봬요.
서연은 일하다가 진동을 느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자를 확인했다.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변기 뚜껑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이 차가워졌다.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무섭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했다. 28살 동안 단 한 번도 친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양부모가 충분히 따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올라왔다. 이름도 모르는 감정이었다. 저녁 8시 찻집이었다. 강인호가 먼저 와 있었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연이 내려다봤다. 99.97%. 숨을 참았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은아. 처음이었다. 강인호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울었다. 이유는 몰랐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다 섞인 것 같았다. 그때였다. 강인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최병태였다. 강인호가 전화를 받으려다 서연을 봤다. 잠깐.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결과지를 바라봤다.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아버지한테 다가가지 마세요. 당신이 나타나면 다치는 사람이 생겨요. 조용히 사라지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서연의 손이 굳었다. 화면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밖에서 통화를 마친 강인호가 돌아왔다. 서연은 핸드폰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방금 온 문자를 말할 수가 없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아직 눈물 자국이 남은 채였다. 말할 수 없었다. 괜찮소? 네. 서연이 짧게 웃었다. 눈가는 아직 젖어 있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연의 손 안에서 핸드폰이 식어갔다. 경고였다. 그것도 아주 빠른 경고였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강 회장 가까이에 있었다. 경고 문자가 온 다음 날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출근해서 테이블을 닫고 손님 안내하고 음식을 날랐다. 몸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멈춰 있었다. 핸드폰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그 문자, 모르는 번호, 조용히 사라지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누가 보낸 걸까? 강 회장 주변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나타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퇴근 후 서연은 경기도 이천행 버스를 탔다. 양어머니 말순을 만나야 했다.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 밤 9시 이천 시내 골목 안 낡은 빌라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말순이 문을 열었다. 딸을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거실에 앉았다. 종수는 없었다. 야간 일이 있는 날이었다. 말순이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이미 눈치챈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서연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강인호 회장, 자장가, DNA 검사, 99.97%. 말하는 동안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엄마 알고 있었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서연아, 알고 있었냐고.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화가 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말순이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두 글자였다. 그런데 그 두 글자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말순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28년 전이었다. 당시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부부는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다. 어느 날 중간 브로커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찾아왔다. 정식 기관을 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아이인데 조용히 데려가면 된다고 했다. 아이는 생후 넉 달이었다. 건강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다. 그 남자가 중간에 돈을 받았어. 우리한테서도 또 다른 쪽에서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남자가 고아원 출신도 아니고 병원에서 데려온 아이라는 걸. 알고도 키웠어?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알고 나서도 너무 사랑했어.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서연이가 이미 우리 딸이었어. 돌려보내면 넌 어디로 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차올랐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말순을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게 더 힘들었다. 한참 울다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브로커 이름 알아?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몰라. 근데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나중에 한 번 더 찾아왔어. 서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괜히 나서면 서연이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 서연의 손이 굳었다. 경고, 협박. 20여 년 전부터였다. 그리고 지금 자신한테 온 문자 같은 사람이었다. 집을 나오며 서연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강인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인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움직였다. 서연이 말을 꺼내는 동안 그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다. 경고 문자. 28년 전 브로커. 협박. 초등학교 입학 때 다시 찾아온 남자. 전화를 끊고 강인호는 오래된 기억을 꺼냈다. 30년 전 하은이가 사라진 직후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병태가 여러 번 말했다. 회장님, 이 일은 조용히 마무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충성스러운 측근의 조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달랐다. 다음 날 아침 강인호는 최병태를 사무실로 불렀다. 최병태가 들어오며 평소처럼 인사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짧은 한마디였다. 최병태가 자리에 앉았다. 강인호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30년 전에 하은이 데려간 사람이 누구요? 최병태의 표정이 굳었다. 딱 한 박자였지만 강인호는 그 한 박자를 놓치지 않았다. 63살 30년을 기다린 눈이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이천에 내려가서 협박한 것도 당신이요? 최병태가 입을 다물었다. 시선이 흔들렸다. 이내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인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30년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3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으면서. 최병태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담담한 표정이 흔들렸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시 회장님 상태가 아내도 잃고 아이까지 찾아다니면 회사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강인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딸을 팔아서 회사를 지켰다는 거요. 최병태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강인호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다. 법무팀장 들어오게 해. 최병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강인호가 낮게 말했다. 거기 앉아 있어요. 그 한마디로 최병태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법무팀장이 들어오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아동 유기방조, 협박, 30년에 걸친 은폐. 최병태가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 복도에는 직원들이 멈춰 서 있었다. 25년을 회장 옆에서 권력을 누리던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갔다. 아들 강준혁은 그날 저녁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강인호가 그를 바라봤다. 사실이요. 그렇다면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가 진짜 누나라는 게 내 딸이요. 짧고 단호했다. 준혁이 굳어진 얼굴로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강인호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주 후였다. 청담원 홀이 조용한 오후 서연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창밖으로 늦봄 햇살이 쏟아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인호였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네. 같이 밥 먹읍시다. 짧은 통화였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2달 전만 해도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몰랐다. 자장가 하나가 30년을 이어줬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가. 저녁 7시 강인호가 청담원으로 들어왔다. 처음으로 최병태 없이 그리고 서류 없이 들어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연을 올려다봤다. 오늘은 제가 주문할게요. 서연이 먼저 말했다. 강인호가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짧게 웃었다. 63살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이었다. 어색하지만 오래 묵은 슬픔이 조금 녹아있는 웃음이었다. 음식이 나오고 2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어색했다. 30년의 공백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괜찮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시간은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인호가 찻잔을 들며 낮게 말했다. 어미가 노래를 잘했소. 피아노도 못 치면서 멜로디를 만들어냈어.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인호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이내 다시 서연을 봤다. 당신을 많이 닮았소.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눈물이 찻잔 위로 떨어지기 전에 눈을 깜빡였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는 밤이었다. 서연은 아무도 없는 홀에서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별빛 아래 꿈을 꾸렴. 이번엔 달랐다. 낯선 멜로디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노래였다. 30년을 건너온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노래였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안에 묻힌 진실도 지워진 기억도 흘린 눈물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불러온 자장가 한 소절이 30년의 벽을 무너뜨렸듯이 사랑은 끝내 닿는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쌓아가면 되니까요. 서연이처럼 강인호처럼 늦었어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